안녕하세요. 주리작가 한동진의 사건사고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용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원래 저희 자리가 아닌데, 네, 아니 뭐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SF 작가 김창규 작가님 이번에 예.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또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그렇죠. 다음에는 꼭 나오신다는. 네, 다음 주에는 얼굴을 꼭 들이밀고 말 겁니다. 네, 다음 주에는 꼭 나오셔야만 하는 그런 에피소드라서. 네, 그분 안 오면 정말 곤란해요. 이거.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도 열심히 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역도산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역도산이란 이름 아시나요 혹시? 네, 많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영화도 있었고. 프로레슬러죠. 예. 네, 설경구는 영화도 있었고. 그렇죠. 예, 저는 그걸로 많이 기억해요. 제가 음. 역도산 나온 프로레슬링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나이 때도 못 봤죠, 사실은. 네. 이름만 들었지. 근데 또 유튜브 가보면 또 옛날 영상들을 올려놓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꽤 올라와 있어요. 이게. 네. 이 역도산이라고 하면 역시 그 일본에서 활약한 한국 출신 프로레슬러로 유명한 사람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외에도 뭐 소설, 논픽션, 다큐멘터리 뭐 이런저런 걸로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작고가 진 우리나라의 프로레슬러 박치기왕 김일이 역도산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그 김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역도산 제자로 활동을 하면서 오키 킨타로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활동을 했는데 안토니오 이노키하고도 한 여러 번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또 이노키. 그렇죠. 그런데 이노키는 성공했는데 김일 선생님은 말년이 좀 안 좋았죠. 그러게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프로레슬링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다 그렇게 된 거라서. 그렇죠. 그리고 역도산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는 해도 사실은 그 일본에선 훨씬 더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역도산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프로레슬링 흥행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일본 프로레슬링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일본 프로레슬링은 50년대 일본 경제가 부흥을 하면서 그리고 TV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때 프로레슬링 중계가 TV 전파를 타고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프로레슬링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일본 프로레슬링의 최정점에 섰던 게 역도산이었으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 역도산은 일본에선 최강의 사나이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렇죠. TV가 또 그 프로레슬링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고요. 그거를 가장 잘 이용한 처음에 맞아요. 미디어를 이용한 맞습니다. 그 사람이군요. 네. 역도산이. 네. 그런데 그 실제 역도산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뭐 이를테면 돈 문제, 여자 문제, 술, 뭐 약물, 뭐 거기다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이제 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 뭐 신문에도 그 역도산 또 날뛰다, 뭐 역도산 또 폭행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끝내는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야쿠자의 칼에 찔려 죽은 거예요. 예. 정말 어이없는 얘기죠. 최강의 사나이가 그렇죠. 예, 칼에 찔려 죽었다. 그렇다면 이 역도산의 삶과 죽음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또 그 주변을 둘러싼 사건 사고는 어떤 게 있었던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그 프로레슬링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프로레슬링. 네. 그렇죠. 혹시 이용진 대표님도 프로레슬링 보세요? 그 요즘 보고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안 봅니다. 네, 하지도 않잖아요. 네, 물론 WWF 시절에 네. 간간히 보긴 했습니다만. WWF면 그 80년대. 그렇죠. 80년대. 그, 헐크 호간 이런 애들. 헐크 호간과 워리어. 네, 워리어. 그렇죠. 빅보스맨 이런 애들. 빅보스맨. 홈키통키맨. 그런 거 나올 때 좀 그 견눈질로 누구나 이 정도는 봤을 거예요. 저희 나이 또래라면 그 정도 그렇죠.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프로레슬링이 그 약간 전문 다음에는 글쎄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WWF 우리가 월드 레슬링 페더레이션이었는데 지금은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WWE로. 근데 그때 WWF 시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헐크 호건, 워리어 이게 우리 그 80년대 꼬꼬마들한테는 최고 인기였잖아요. 최고였죠. 최고였죠. 헐크 형님. 네. 헐크 호건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제 일본 프로레슬링계에서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혹시 근육맨이란 만화 아세요? 근육맨? 예.
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 무슨 초인이 나오는데 거기 넵튠맨이란 초인이 있거든요. 아, 그게 헐크 호건을 모델로 한 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거의 초인이 될 정도로 일본에서 그렇죠. 인기가 그다음에 있구나. 그리고 테크니션이 빅맨인데 테크니션이기도 하고 캐릭터성도 확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WWF에서 이놈 물건이나 하고 스카웃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군요. 그리고 워리어는 원래는 보디빌더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레슬러라기보다는 보디빌딩을 하다가 야 너 한번 프로레슬링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는 좀 수련을 하고선 뛰어든 사례인데 이게 헐크 호건하고 달리 워리어는 체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격투기 선수가 되려면은 물론 근육도 중요한데 이 스태미너 같은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보면은 근육만 있는 것보다는 좀 지방질이 좀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또 충격도 흡수할 수 있고. 맞아도 좀 덜 아프겠죠. 근육만 있으면 그렇죠.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이제 또 지방이 연소되면서 이제 또 그렇죠. 스태미너가 되고. 그런데 이제 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막 달려와가지고 링에 휙 올라온 다음에 링줄을 잡고 막 흔드는 그 모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워리어. 그걸 하고 나면 체력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리어는 되게 기술이 단순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보면 그 선수마다 그 자기 그 특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 피니시 홀드라고 하죠. 피니시 홀드. 마지막에. 그래서 그거 이제 그대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 어린애들의 마음을 그렇죠. 끌었던 것 같아요. 뭐 피겨 포레그락이라거나 뭐 그 넉사자 붙이기라는 거 특히. 그렇죠. 그거 항상 그 주제 그 수수께끼 중 하나였잖아요. 이거 정말로 아플까? 정말로 하는 걸까 이거. 그렇죠.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하는 거긴 한데 짜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그 서양 격투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역시 복싱하고 레슬링이잖아요. 그렇죠. 복싱. 이 둘 다 이미 19세기 말쯤 되면은 돈을 받고 경기를 보여주는 프로 스포츠 형태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 복싱은 실제로 승부를 가리는 격투기로 계속 진화를 했는데 프로 레슬링은 서로의 기술을 주고받는 광경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는 격투 쇼로 변형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화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복싱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격투기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레슬링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 혹시 방학기 씨 만화 보신 거 있어요? 바람의 파이터. 그렇죠. 최고의 만화였죠. 그 바람의 파이터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지하 프로 레슬링 경기를 막 구경하러 가서 그 얼마나 잔혹한 경기를 하는가를 보여주면서 프로 레슬링이 진짜 격투기 가면 너무 위험하다. 적당히 쇼로 남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프로 레슬러가 종합 격투기 같은 데 나가서 깨진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옛날에 그 로마 시절에 그런 검투사들이 칼싸움을 진짜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은 정말 하드코어하게 진짜로 피 보고 막 죽여 하고 죽이고 그렇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쇼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특히 미디어가 끼게 되면.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복싱은 여전히 격투기잖아요. 복싱.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자면 복싱은 어쩌면 사람을 두들겨 패서 승부를 가리잖아요. 그런데 레슬링은 씨름하고 비슷해요. 상대를 넘어뜨려서 어깨를 닿게 하면 이기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그냥 넘어뜨리기만 하면 이긴다는 건데 이런 재미가 없죠,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그 전통 씨름도 한때 잘 나갔는데 이제 선수들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면서 몸집 막 불리고 그러면서 기술이 되게 단순해지고 그러면 서로 막 승부가 막 날 듯 말 듯 안 날 듯 하면서 뭐 삿바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니까 인기가 뚝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일본에서는 뭐 그래도 일본 스모는 인기 있지 않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그 일본 스모 일본 외에서 어디서 봐요, 그걸. 그렇죠. 일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보는 나라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렇죠. 유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넘어뜨려서 이기는 거니까. 유도는 올림픽 때만 보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프로화 시도가 있었어요. 유도도. 50년대 그때 일본의 유도 영웅 기무라 마사히코가 프로 유도라는 걸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게 격투기 장르로서 자리 잡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기무라 마사히코에게 좀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어쨌든 기억해 두십시오. 기무라 마사히코. 기억해 두십시오.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복싱에 비해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좀 관객들이 오게끔 재미있는 요소를 넣자.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 레슬링은 원래 관절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서브미션 기술 도입하고
그리고 펀치라던가 킥이라던가 이런 반칙 기술도 경기 요소에 집어넣고 뭐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근육질의 떡대들이 이런 화려한 기술을 주고받는 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디어가 견인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렇죠. 맞는 얘기고요. 예. 일본 종합격투기 같은 경우는 또 프로레슬러들이 처음에 많이 주축이 돼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프로레슬러가 종합격투기 나온다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아니에요. 그 안토니오 이노키 같은 경우는 프로레슬링이 최강이다 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많이 이제 종합격투기에 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 깨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드 알죠? 프라이드. 예, 지금 없어진. 최용만도 있었던. 최용만 뭐 잠깐밖에 안 나가고. 최용만 K1의 K1이군요. 예. 프라이드가 아니라. 예. 뭐냐 그 프라이드도 사실은 짜고 치는 그 워크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워크를 프라이드마저도. 예. 사실은 거기 나갔던 뭐 일본 사쿠라 바카츠시라고 왜 거의 레슬러 출신으로 나왔던 놈 있잖아요. 예. 걔가 이긴 경기는 거의 다 워크였다고 하더라고요. 실망인데요 이거. 이건 모르셨죠?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예. 그렇구나.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인데요. WWE가 이제 그 스포츠보단 밑끝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넣어서 엔터테인먼트라고 강조하는 데는 돈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 스포츠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은 보험료가 저렴해진대요. 그렇죠. 짜고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렇지. 웃기는 얘기죠. 뭐 아무튼 그 일본의 프로레슬링의 이제 시조가 역도산이다라고 하는 말이 좀 많이 퍼져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봐도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사실은 일본의 프로레슬링이 처음 알려진 건 무려 1880년대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명치유신 때군요, 거의 뭐 그 직후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 활약한 최초의 일본인 출신 프로레슬러가 스모 선수 출신의 소라키치 마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80년대에 미국에서 데뷔를 했는데 원래 스모 선수일 때 이름은 토라키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프로모터가 잘못 알아듣고 소라키치인가 보네 해서 소라키치 하는 바람에 어이없는 닉네임이 그걸로 굳어졌다고. 그렇군요. 뭐 소라키치는 토라키치건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은 몰랐을 테니까. 그렇죠 뭐. 예. 어차피 잽인데 뭐. 예. 근데 뭐 딱히 눈에 띄는 활약은 못한 것 같고 레슬링 역사에도 그 이후에 이름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일본 최초의 프로레슬링 흥행은 1887년 이때 서양 스모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뭐 별 성공은 못 거뒀고 그리고 최초의 프로레슬링 단체는 무려 1928년에 유도 선수 출신의 메케 미야케가 세운 대일본 프로레슬링 보급회였다고 합니다. 네. 대일본이라. 뭐 어쨌건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그렇죠. 한참 뭐 우리도 한번 중국도 먹어볼까 뭐 이러던 그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어울리긴 한다. 예.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50년대까지는 프로레슬링에 관해서는 암흑기가 쭉 지속돼요. 일본에서. 그런데 이제 역도산에 가서 얘기를 하자면 역도산의 본명은 김신락. 일제시대 당시 함경도 출신 씨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힘이 장사고 하다 보니까 얘는 한번 스모를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인 프로모터가 스모 선수로 스카웃을 해서 일본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스모계는 닉네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역도산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여기서. 그리고 니쇼노 세키베야라는 스모 양성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1940년에 데뷔해서 50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40년부터 45년이면 소위 말하는 이제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기간이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이때 스모 선수들은 징집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훈련을 받고 경기를 치렀다고 하는데 뭐 그 뚱땡이들 몸에 맞는 군복도 없었겠지 일단. 오히려 그 뭐 문선대 이런 식으로 뭐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아니라 군인들 앞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것도 있었대요. 이제 스모가 일본 국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뭐 흥행이라고 해 공연이나 흥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시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한참 전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 국기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스모 경기장인데 이게 육군 병기창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동경 대공습 기간 중에 폭격을 두들겨 맞고 개발살인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사실 제대로 된 경기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기간 동안은. 실제로 역도산도 본격적으로 경기를 치른 거는 전쟁이 끝난 46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경기를 치르면서 점점 급수가 높아져가지고 49년경에는 세키와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세키와케 이게 뭐죠? 뭐냐면 네. 이제 요코즈나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스모에서 뭐 요코즈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최고 왕. 예, 요코즈나가 말하면 천하장사예요. 천하장사. 예, 대빵. 그리고 그 다음에 오오제키라고 있는데 이게 한 백두장사급. 세키와케가 그 밑에 한라장사급이에요. 말하자면 꽤 올라간 거죠. 그래도. 그런데 갑자기 50년에 갑자기 역도상에 상투를 자르고 스모 선수계에서 은퇴를 해요. 그 뭐 TV에 혹시 그 스모 선수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 스모 선수는 이상한 상투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무슨 뭐야? 일본 사무라이들이나 하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상투. 일본 사람들이 원래 상투를 했나요? 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걸 천막 일본식 상투를 츠마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상투는 이제 어디 뭐 자르는 데 없이 그냥 쫙 모아서 올리잖아요. 네, 무조건 모아서 그냥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식 상투는 앞머리나 뭐 이런 걸 치는데 이게 전국 시대 때 그 풍습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투구를 쓰면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원하라고 잘라버린 거구나. 앞에는. 네, 사실은 북방 유목민들이 변발하는 게 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머리에 뭘 쓰니까. 그렇죠. 그걸 상투 계속하고 이걸 그대로 하면은 너무 더우니까 이걸 잘라냈다. 이 설이 유력해요. 쓰다 보니까 탈모가 많이 생겨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탈모자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 이 상투를 은퇴할 때는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뭐 선배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잘라주는데 이 역도상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그냥 주방에서 식칼 가지고 자기 손으로 직접 잘라버리고 일방적으로 은퇴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스모계의 관행을 완전히 씹어버린 그 뚫기 어린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놈이.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즈음에 이 역도상이 회를 먹다가 폐 디스프토마에 걸려 체력이 떨어져서 스모를 포기하게 됐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폐흡충이 간까지 간 게 아니면은 구충제로 이게 간단히 치료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랬군요. 네. 그 당시에도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을 테고. 그렇다면 결국 남는 건 그거예요. 민족 문제. 그게 사실 역도산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그 당시 스모계에선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일본 스모에서 몽골 선수가 요코즈나까지 뭐 올라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몽골 뭐 카자흐스탄 뭐 다 진출해서 하와이 출신도 있고. 요코즈나 하니까 도대체 일본인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명백히 차별이 존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도사에 가만 보니까 난 아무리 해도 이거 세키와케에서 끝이겠구나. 그러니까 뭐 한 반쯤 홧김에 아마 술도 좀 먹었겠죠 그날. 반쯤 홧김에 그냥 자진 은퇴를 감행한 거예요 그냥. 누군가 이제 자기 이제 숙소라던가 이런 데다가 정말 너희 나라로 돌아가 자이니치 뭐 이런 거 써놓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전말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렇군요. 다만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죠. 어쨌건 역도사는 그렇게 은퇴를 한 다음에 나가사키에 있는 모모타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서 호적을 새로 팝니다. 근데 웃기는 게 여기서 출생지를 아예 나가사키로 바꿔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는데 일본은 아무리 양자로 들어간다고 해도 출생지까지 고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출생지를 고쳤냐? 이게 모모타 가문이 원래 경찰 순사를 하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뭔가 편법을 써가지고 호적을 조작한 게 아니냐라는 또 이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뭐 경위에 어찌됐든 간에 이때부터 역도사는 큐슈 나가사키 출신의 1924년생 모모타 미츠히로로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하게 돼요. 일본인으로. 뭐 실제로는 1922년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확실치 않습니다. 어차피 스모를 관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건 뭔가 짜증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신분 세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렇죠. 뭐 그래도 어쨌건 스모게 은퇴한 이후에도 먹고 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니시오노 세키베야의 후원자였던 미타 신사쿠가 경영하는 건설 회사에 들어갑니다. 뭐 아마 건설 노무자이면 10장 정도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1951년 어느 날 나이트 클럽에 가서 놀다가 어떤 일본인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을 벌여요.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하와이 출신 일본인 프로레슬러 헤롤드 사카다였던 겁니다. 이 헤롤드 사카다가 누구냐 하면은 아마 거의 다 모르실 텐데 아마 이 대표님은 007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007 골드핑거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 한국인 킬러 오드좁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모자를 갖다가 휜기처럼 휙 날리는. 그 친구가- 당시에는 네, 한국 사람이 연기 안 했다고. 예, 예, 맞아요. 그게 해롤드 사카다였어요. 아, 예. 말하자면 이제 그 G.I. 조의 김병현이 이병헌 이병헌. 이병헌이 예, 일본인 닌자로 나온 거고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네요. 좀 그렇네요, 좀. 좀 그렇죠. 뭐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었죠. 옛날엔 많이 그랬죠. 음. 뭐 그렇죠. 영화 메시 같은 거 보면 그죠. 네, 한국 전쟁에서 싸우는데 뭐 이상 베트남 같은 배경이 모자, 나오고. 베트남 예. 모자 쓰고 나오고 막 한국 사람으로 오고 그랬어요. 고증이고 뭐 그냥 뭐 밥 말아 먹던 그런 시대니까. 그렇죠. 요즘 그랬다가 아마 욕 태바가시로 먹을 걸요. 요즘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7, 8년, 10년쯤 됐나? 007 영화에서 그 예비 군복 입고 나왔을 때도 한참 비웃음거리고 했었잖아요.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이 나이트 클럽에서 해롤드 사카다와 역도상의 싸움은 누가 이겼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서로 이제 서로의 힘에 감탄을 하고 일기투합해서 친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일본 만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 패턴 있잖아. 승부가 끝나면 모두 친구야. 나루토 같은데 뭐 흔히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서로 술 한잔 먹으면서. 그렇죠. 앞으로 친구를 먹자. 그거죠. 근데 이때 마침 해롤드 사카다가 주일 미군 위문 공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공연단을 초청한 게 미국 프리메이슨 계열의 자선단체인 쉬라이너즈 인터내셔널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모두들. 프리메이슨이라니. 프리메이슨은 갑자기 또 왜 나타나는가? 그러니까요. 역도산. 뭔가 음모론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이거? 그러게요. 되게 재밌어요. 프리메이슨. 그래서 해롤드 사카다가 이제 새로 사귄 친구 역도산을 도쿄 시바마치에 있는 쉬라이너즈 클럽으로 초대를 해요. 여기서 당시 프로레슬링 공연단이 링을 설치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도사는 1951년 9월 30일 난생 처음으로 프로레슬링 공연을 봅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요. 돈 냄새를. 이거 돈 되겠다. 돈 되겠구나. 그때부터 역도사는 이제 쉬라이너즈 클럽에 가서 해롤드 사카다의 지도를 받으면서 프로레슬링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1952년 이제 하와이에 가서 본격적인 수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역도사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이제 남아 있는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사장인 그 당시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니타 신사쿠가 가족의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니타 신사쿠가 대단한 게 원래 이사되던 당시에 이제 포로 수용소의 일종의 간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군에서.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 뭐 얘기 보면 이제 뭐 미군 프로 학대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일본군들. 니타 신사쿠는 미군한테 꽤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 자기가 잘해줬던 미군들하고 인맥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너 괜찮은 일본인이더라. 그렇죠. 내가 너 좀 도와줄게.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연합군 점령 치하에서 건설 발주를 받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참 역시 덕이라는 건 많이 베풀어야 남는 거라는 게 또 이런 걸 봐도 증명이 되는 거죠. 잔머리를 잘 써야 돼요. 맞아요. 일본이 망하게 가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좀. 뭐 그때 포로 수용소에서 막 내일도 알지 못한 채 미군들이 이제 뭐 굶기고 학대하고 이러다가 모가지 매달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 비하면 이 사람은 정말 뭐 대단한 거죠.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그 운도 좋고 뭐. 그걸 교묘하게 빠져나와가지고 그런 혐의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역도사는 아무래도 스모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뭐 스모 선수 출신이면 그 체형은 안 봐도 뻔하죠. 배가 볼록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프로레슬러도 물론 그렇게 살찐 체형이 많긴 한데 어쨌건 뭐 관객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배가 너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뭐 기술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죠. 배가 나와버리면. 네. 그래가지고 그 하와이에서 일본 출신 프로레슬러 오키 시키나의 맹훈련을 받고 뱃살을 쫙 뺍니다. 그리고 근육은 불려 나가고요. 그래서 좀 현대적인 프로레슬러의 체형을 갖추는데 성공을 하는데 그래도 뭐 나중에 사진을 보면 좀 알겠지만 뱃살을 완전하게 빼는데 성공하진 못했어요. 사실 역도사는. 그렇죠. 뭐 요즘 강호동 봐도 뭐 그렇지. 강호동 살 엄청 많이 빼긴 했지만
그 옛날 체형이 좀 남아 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겠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사실 일본인 한국인의 인종적인 단점 중 하나인데 다리가 짧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이제 레슬러들은 이제 숏팬츠 스타일로 많이 입잖아요. 이제 그렇죠. 링에 올라갈 때. 그렇죠. 그런데 그 대신에 장화 신고. 그 대신 역도사는 이제 다리 전체를 이제 검은색 타이즈로 감싸요. 음. 그 조금이라도 커 보이게 하려고. 아. 그런데 이제 역도사이 나중에 일본 프로 레슬링에 정점에 올라선 뒤에 이 검은색 타이즈는 역도장의 상징처럼 됐고 그 밑에 딴 선수는 전혀 입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거구나. 그죠. 검은색 타이즈.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한 다음에 역도산이 하와이하고 미국 본토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레슬링 경기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입지를 다져가는데 이 당시 50년대 미국 프로레슬링 시장은 WWF의 시대였냐면 아니거든요. 이때는 NWA, 내셔널 레슬링 어소시에이션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뭔가 운동 단체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은 WWE는 하나의 단체거든요. UFC나 이런 것처럼. 근데 이 NWA는 연합체예요. 이게 이를테면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뭐 미네소타 이런 데 각자 프로레슬링 단체가 있고 이게 연합을 해가지고 NWA라는 이름으로 느슨한 연합체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규약은 되게 단순해요. 각 단체의 흥행이나 TV 방송은 그 지역에서만 한다. 대신에 서로 영업 지역은 침범하지 말자. 그리고 단체별로도 이제 챔피언은 있을 수 있는데 NWA 월드 챔피언은 한 명으로 한다. 그리고 월드 챔피언은 NWA 가입 단체를 순회하면서 경기를 가져야 한다. 뭐 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역도산이 이때 경기를 하면서 NWA 프로모터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NWA 가입 단체장이 된 거예요. 요컨대 일본에서 NWA 월드 챔피언전을 벌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는 조선인 출신 레슬러가 NWA 프로모터 자격을 얻는다? 영어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또 찾아보니까 웃기는 게요. 네. 당시 역도산이 미국행을 후원한 사람 중에 프랭크 스콜리노스라는 이름의 미국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있는 연합군 점령사령부 제너럴 헤드쿼터스 약자는 GHQ라고 하는데 여기 소속 변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후원자인 니타 신사쿠도 이 점령군 사령부의 건설 발주를 받아서 돈을 벌었다고 했었죠.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이 역도산의 성공에는 연합군 점령 사령부가 뒤에서 뭔가 은연중에 도와준 게 아닌가 싶은데 대체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음모인가요 혹시? 그러게요. 프리메이슨 연합군 점령 사령부까지 나오면서 그 뭔가 좀 그 재미있죠. 역도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알아봐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게 사실 역도산이 미국에서 활동한 게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1개월 정도? 그런데 이게 역도산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때 행적이 진짜 장난 아니게 과장돼 있어요. 이때 경기에 뭐 260회 출전해 가지고 한 5번밖에 안 졌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하와이에서 그 아까 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뱃살 빼고 뭐 기본적인 기술만 익히는데도 최소 3개월은 걸렸을 텐데 그럼 미국 체제 기간 중에 뭐 한 훈련 기간 90일 빼고 남는 기간 해봐야 뭐 한 270, 뭐 300 잘 해봐야 한 300일 정도인데 아니 그렇다면 뭐 이동 기간이나 뭐 최소한의 회복 기간 제외하면 매일 그냥 경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매일 한 경기만 한 게 아닌데 보니까 이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경기를 해야 되는. 네, 이건 사람 죽어요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스케줄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네, WWE가 뭐 살인 스케줄이다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 거기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역도산이 미국에서의 행적을 엄청나게 과장해서 떠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뭐 당연한 게 이게 이 당시는 뭐 인터넷도 없고 위성 방송도 없고 국제전화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뭐 되게 비싸가지고 잘 못하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쉽지 않고 한마디로 뻥치기 대빵 좋은 시대죠 이때가. 역도산이 이제 자기가 미국의 경력을 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좀 그 사용을 했나요? 그렇죠. 내가 뭐 홍보 이런 거 할 때? 예, 많이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자기 홍보에 활용을 했어요 이거를.
당연한 얘기지만 뭐 사실은 이제 그 가라데로 유명한 최배달 일본명 대산배달 오야마 마츠다츠 같은 경우도 예. 미국에서 이제 그런 프로레슬러로 활동을 한 시기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때 행적을 굉장히 부풀려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톰 라이스하고 뭐 싸워가지고 뭐 살인복서 톰 라이스와 싸워가지고 이겼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검증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다 검증할 수 없는 얘기죠. 사실. 구라라고 봐야겠죠. 빈쯤은 구라가 많죠, 사실은.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53년에 귀국한 뭐 귀국이라고 해야 되나? 53년에 일본으로 돌아온 역도사는 이제 일본 프로레스 협회를 창립을 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문 뭐 이런 걸 총동원해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그런데 일본 프로레스 협회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 역도사의 영원한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니타 신사쿠 사장하고 당시 흥행의 귀재라고 불리던 나가타 사다오가 있었습니다. 이 나가타 사다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이제 흥행의 귀재다 이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흥행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 최대 폭력 조직인 야마구치조의 2대 조장 야마구치 노보루하고 이영세를 맺은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야쿠사. 또 그렇죠, 야쿠자. 아, 그럼 직접 야쿠자였나요? 아니면 그냥 야쿠자의 의형제 친구? 아, 야쿠자하고 이영재인데 야쿠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입단식을 하고 보통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손가락 하나 자르고 막. 그죠. 예. 아, 손가락 자르는 건 사실은 뭔가 뭐 파문당하나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자르는 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 손가락을 아무나 자르면 안 되죠. 네. 네. 사실은 뭐 이제 지금도 그렇고 당시는 더 심했고 이제 음. 뭐 연예 사업이나 연예계나 뭐 이런 데 항상 좀 구린 돈이 끼어들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암흑가에 그냥 그 마수가 음. 그 펼쳐지는 곳이죠. 사실 뭐 한국 영화계가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80년대에 이제 한국 영화 왕창 망하잖아요. 예. 그때 그 조폭들이 왕창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좀 정상적인 판이 됐다라는 그런 썰이 있는데 뭐 진짜인지 썰인지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건. 그러니까 예능의 관계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 예, 한번 꼭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일본 프로레스 협회 창립에 또 끼어든 사람 중에 하나는 코다마 요시오라고 일본 우익의 흑막이라 불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예. 이 사람 굉장히 과격한 우익 운동가였다고 합니다. 구 일본군 출신으로 2차 대전 중에는 중국 상해에서 코다마 기관이라는 회사를 경영을 했는데 이 회사는 중국 점령지에서 전략 물자를 사들여서 해군에 납품하는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떼돈 벌었겠죠. 군납. 아, 군납도 그냥 군납이 아니라 점령지에서 갈취한 거를 돈 받고 팔았다는 얘기잖아. 이게 뭐야 이게. 기관은 개뿔. 하여간 네.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 A급 전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아, 당연히 전범이지 이건. 그렇죠. 그런데 웃기는 게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난 거예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대단하네요. 그 경위가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당시에도 말이 되게 많았는데 1984년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사실 나는 CIA의 대일 공작원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 한마디로 CIA에 정보를 주는 대가로 사면받은 거예요, 이놈이. 뿌락지 역할했군요. 뿌락지. 아니,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게 우익이라고 하면 씨발 애국자보다 매국노가 더 많아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진짜 어이없지 않아 이거.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면서 우익이라고. 아이고 참.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누구죠? 백성학인가? 영암 모자 그 유명한. 네. 백성학 영암 모자. 네. 네. 그 사람도 그때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나요? 자기가 이제 그 미국에다가 정보를 주는 네. 그런 그 간첩이다. 네. 나폴레옹 모자 사들인 그 사람. 아, 나폴레옹 모자 산 사람은 이제 그 사람 하림이었구나. 하림닭. 네, 하림.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하림 사장님 죄송합니다. 요즘 AI 때문에 좀 고생이 많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뭐 어쨌든 이 코다마 요시오라는 놈은 우익 단체를 뒷조종하고 그 자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민주당에다가 거액의 정치 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폭력 조직을 동원해서 탄광 노조도 분쇄하고 뭐 그러고 다니면서 한마디로 정치 뒷무대에서 암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계의 흑막이라고 불릴만 하죠. 눈여겨볼 건 이 사람 셋째 아들이
후일 동경방송 산하의 TBS 서비스 사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컨대 이 친구 이미 그 일본 라디오나 TV 방송을 비롯한 매스미디어 쪽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그리고 1954년 2월 19일 역도산이 미국의 태그팀 샤프 형제를 불러들여서 전국을 순회하며 흥행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일본 최초의 민방 사업자인 일본 트레비를 통해서 중계가 되는데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정말 환호를 환호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샤프 형제가 어떤 레슬러였냐면 네. 거인 레슬러였어요. 빅맨. 이 형 벤 샤프가 197cm, 동생 마이크 샤프가 199cm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역도사는 자칭 180cm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176cm 정도? 뭐 네.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태그 팀을 상대로 역도산도 태그 팀을 짜서 대항을 했는데 이제 같이 태그를 짰던 아이보 동료가 기무라 마사히코였어요. 일본 유도의 영웅. 아까 근데 나왔죠. 아까 전에 소개를 했던 그 기무라 그렇죠. 마사히코. 기무라 마사히코. 근데 이 친구는 키가 더 작아가지고 17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20c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네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무라 마사히코는 샤프 형제한테 말 그대로 돌림방을 당하면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도산이 태그를 해서 휙 뛰어 들어가죠. 그리고 가라데 첩을 날리니까 그냥 이 20-30cm 키 되는 이 빅맨 양키 레슬러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뭔가 좀 그 조작의 냄새가 나긴 하는데요. 레슬링이니까. 프로 레슬링이니까. 뭐 이제 근데 TV를 통해서 중계가 됐다고 해도 뭐 당시는 이제 일반 가정에 TV 수상기가 널리 보급된 시대는 아니에요. 너무 그렇겠죠. 비쌌어요. 그렇겠죠. 네. 이 당시 월급쟁이 월급이 평균 3만 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TV 수상기는 30만 엔. 거의 뭐 어떻게 되냐 1년치 연봉값이었다는 얘기죠. 대단하네요. TV가 한마디로 지금의 자동차 한 대 가격 정도 느낌은. 옛날에는 또 이렇게 모여서 봤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당시 방송국들이 어떻게 했냐? 길거리에다 가두 TV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 TV 보급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도산이 이 거구의 백인 레슬러들을 집어 던지고 가라데 첩으로 두들겨 패는 장면이 가두 TV로 방송이 되면서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거 역도산 아니야? 저 양키들을 막 박살내고 있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야말로 뭐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보면 당시 상업 중심지였던 신바시역 니시구치 광장에도 가두 TV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 앞에 모여든 사람 숫자가 얼마였느냐?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만 명. 2만 명. 아니 생각해보면 그때 TV가 아무리 커봐야 17인치 정도였거든요. 그걸 보려고 2만 명이. 그 앞에 2만 명이 모여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한 몇 줄만 뒤로 떨어져 화면이 안 보일 텐데. 대단하네요. 하여간 그만큼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미쳤다는 거죠. 재미있는 게 보통 이 역도산과 샤프 형제의 대결이 일본에서 최초로 중계된 프로레슬링 경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 전에 야마구치 요시오라는 프로레슬러가 2월 6일 오사카에서 개최한 프로레슬링 시합을 NH 오사카 방송을 통해서 중계한 게 최초입니다. 그런데 왜 이건 안 알려졌을까? 이게 사실은 오사카 인근을 대상으로 시험 중계를 한 거였거든요. 아마 그 TV 중계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방 방송을 그런 건 안 했을까요? 아니 뭐 진짜 시험 방송이었으니까 이건. 아마 뭐 제대로 방송이 송출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동네 사람 봤겠죠. 그런데 정말 몇 명이나 봤을진 모르겠습니다. 2만 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본 수도인 동경 일대를 중심으로 번화가의 가두 TV를 통해서 중계를 됐거든요. 역도산과 샤프 형제의 대결은. 그러니까 이게 폭발력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역도산의 일본 프로레슬링 경기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안표값이 또 치솟고 거기에 덩달아 TV 수상기도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음식점 같은 데서 TV를 갖다 놓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니 뭐 식당은 그런 걸 갖다 놓고
아 오늘 역수상 경기 하니까 와서 이것도 보고 식사도 하고 술도 드세요.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그 우리나라 맥주집 이런 데서 이제 국가대표 경기 있으면은 축구 그렇죠. 경기 있으면 축구 경기. 예,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이게 완전히 굳어졌지만 보여준다고 이렇게 프로젝트 설치한다거나 그죠. 대형 TV 갖다 놓은 거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거꾸로 요즘은 또 일본 식당이나 술집 중에서 뭐 TV 갖다 놓는 데는 또 없더라고요. 이배로. 아, 네. 그 TV를 갖다 놓는 식당은 사실 웬만하면 가면 안 되죠.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옛날에 들은 말로는 이제 좋은 식당에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좋은 식당을 구별하는 방법 뭐 이런 거죠. 일단 배달을 가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건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홀에 TV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득력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쵸.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먹게 되면 이제 맛을 제대로 음미 안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걸 적당히 유도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묘하게 설득력 있네요.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역도산하고 그 당시에 태그 팀을 짰던 이제 그 기무라 마사히코는 벌써 몇 번이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유도 영웅입니다. 이 사람 당대 유도의 최강자였고 어쩌면 일본 유도 사상 최강자가 아닐까 하는 얘기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아, 유도로서는 뭐 거의 최고봉이죠. 탑을 치렀군요. 그 당시에 이미 기무라 앞에 기무라 없고 기무라 뒤에 기무라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51년 기무라 마사히코는 브라질에 가서 이제 유도 흥행을 하는데 이때 그레이시 주짓수의 창시자 엘리오 그레이시하고 싸우게 됩니다. 주짓수의 창시자. 예, 엘리오 그레이시. 예. 그레이시 가문의 태산북도와 싸운 거죠. 이게 10분 3라운드 경기로 싸웠는데 2라운드 3분째 8 얼거 비틀기로 그레이시를 패배시킵니다. 이 8 얼거 비틀기 하니까 이게 뭐야 할 텐데 간단히 말하면 기무라 락입니다. 이게. 기무라 락. 기무라 락. 다 아실 거예요. 손목 붙잡고 뒤로 비틀어 딱 꺾는 건데 이게 어깨에다가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어깨를 꺾는 건데 이걸 계속하면 이제 당연히 팔에도 이제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어깨는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관절이니까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유도리가 있는데 팔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팔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 이게 똑 부러지거든요. 이게 당시에 그레이시가 그 기술이 걸린 상태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 보려고 했는데 그냥 똑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세컨이 그거 보고 안 되겠다 해가 타올을 던지는 바람에 졌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도 그 엘리오 그레이시는 나 그때 팔 안 부러졌거든 하고 끈질기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고 누가 봐도 이런 경기였다. 그렇죠. 기무라의 승리가 100% 맞는 겁니다. 이거. 뭐 어쨌든 간에 이 일 이후로 그레이시 주짓수에선 이 기술을 기무라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무라에 대한 한 존경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UFC 중계가 됐건 뭐가 됐던 이 기무라락이라는 기술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아예 더 줄여서 기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주짓수 창시자와 유도의 최강자가 싸웠는데 무슨 룰로 싸웠을까? 그때 그 일종의 발리투도 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무슨 룰입니까? 발리투도면 뭐 요즘에 이종격투예요. 이종격투기 같은 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뭐 제한 없이 싸우자 이런 거. 근데 아마 둘 다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이제 유술 기반이었으니까 아마 킥이나 뭐 펀치 이런 건 거의 없었겠죠. 주로 이제 관절기 중심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영상이 조금 남아 있는데 너무 조금 남아 있어서 전체적인 전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기무라 쪽 세컨을 맡은 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일본인 프로레슬러 야마구치 요시오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유도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샤프 형제의 흥행에 이 사람도 잠깐 참전을 합니다. 뭐 그래서 싱글 매치를 뛰는데 마이크 샤프 동생인 마이크 샤프 상대로 싱글 매치를 뛰는데 당연히 장렬하게 박살이 나죠. 완전 조력이었군요. 그렇죠. 들러리였죠. 이게 좀 웃기는 게 유도라고 하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알아주는 격투기 장르거든요. 뭐 스모, 유도, 가라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검도. 근데 검도는 좀 맨손 격투기가 아니니까 이건 좀 제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무라 마사히코는 유도 분야에서는 그냥 최고의 명성을 쌓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샤프 형제하고의 매치에서는 철저하게 조연 역할만 합니다. 이 사람도. 이 당시에 역도산하고 샤프 형제하고의 대전은 무려 14연전이나 계속됐다고 하는데 뭔가 돈을 많이 준 것 같군요. 돈 많이 준 만큼 그 뽕을 확실히 뽑은 거죠. 또 그러니까 나름대로. 돈 준 만큼 또 많이 져준 거지. 예. 근데 이 경기 내내 기무라는 샤프 형제한테 두들겨 맞거나 핀폴로 보기 흉하게 지는 역할만 도맡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기 당한 거 아닐까요? 뭐 그래서 역도산이 링에 뛰어들어서 가라데 첩을 날리면서 양키들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독차지하는 걸 그냥 보기만 했어야 됐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흥행을 주도한 게 역도산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WWE에서 브록 레스너를 불러다가 잡지를 시키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이거 이 기무라 이름값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그리고 또 기무라는 왜 이렇게 구분구분하게 역도산이 시키는 대로 했냐? 아니, 사실 들어오면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유력한 게 당시 기무라의 아내가 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그 약값을 벌기 위해서 역도산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만 뭔가 손해보 같은 그런. 예. 뭐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결핵 치료약이었던 게 이제 스트랩토마이신인데 득토마이신. 예. 이게 지금이야 뭐 엄청나게 싼데 그 당시엔 무지막지하게 비싼 약이었거든요. 사실. 네. 예. 그런데 뭐 아마 이건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당시 기무라가 프로 유도에 흥행을 하면서 한때 좀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예. 이 프로 유도 왜 이게 돈이 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몇 번이나 말했지만 기무라는 유도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또 유도는 일본 사람들이 잘 아는 격투기 장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돈이 됐던 거예요. 한식이 반짝. 근데 이 프로 유도 흥행에 또 어울린 게 최배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배달. 이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소를 잡으시던.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분도 밥벌이를 위해서 흥행에 동참하던 시기가 있었고 이때 프로 유도 흥행에서 근데 가라데 선수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감히 프로 유도 선수에게 도전해 오는 아마추어를 박살내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역할이네요, 역시. 그죠. 감히 최배달을 통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에서 다 끝장이 났다고. 뭐 근데 돈을 벌긴 했는데 이 기무라가 사실은 또 애주가에 또 여자도 밝히는 사람이라서 여자 끼고 술 처먹고 노느라 돈을 또 많이 탕진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좀 돌아봐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GHQ 그러니까 점령군 사령부가 이미 1948년도에는 스트랩토마이신 균주를 일본 후생성에 건네줘요. 그래서 일본에서 자체 생산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패전 직후 일본 사망률 1위 질병이 그때 결핵이었어요. 그래서 암시장에서 압수한 스트랩토마이신을 갖다가 이제 치료병원에 또 분배를 해주고 예방 업무도 강화를 하고 환자 요양시설도 확충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국비 부담 금액도 확충을 해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의료비 국비 부담. 그 당시에도 이미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줬던 거예요. 나라에서.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결론은 아내의 치료비 때문에 흥행에 동참했다라는 거는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술 처먹고 여자 끼고 놀았던 놈이 뒤늦게 뭐 아내를 위해서 몸 바쳐서 뭘 한다? 응? 뭐예요 이게? 아니 뭐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데 좀 이상하잖아요. 네. 스토리네요.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제 생각엔 역도사의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이제 정계의 흑막도 있죠.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도 끼어 있죠. 점령군 총사령부도 있죠. 거기다가 뭐 프리메이슨 그림자도 어른거리죠. 프리메이슨. 아니 뭐 기무라 마사히코는 그 구마모토 출신인데 여기 야쿠자들이 또 기무라 뒷배를 봐주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구마모토 지역 조폭이 이런 거하고 상대가 될까요? 구마모토 되게 작은 도시인데. 네, 뭐 이건 완전히 차원이 그냥 3차원과 4차원의 차이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네. 급이 다른데.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샤프 형제하고의 흥행에는 어울려졌지만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기무라도 이제 그 뒤에는 역조상하고 손을 끊습니다. 아, 그리고 독자 흥행에 나서요. 나의 갈 길이 아닌가벼. 그러니까 점점 더 그 확신이 굳어지는 게 그 마누라 치료비 때문도 아니었을 거다라는 확신이 굳어지는 게 정말 돈 때문이었다면 계속 흥행에 어울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이걸 결별을 해요? 어쨌든 간에 또 결별을 한 다음에 아사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또 이게 또 웃겨요. 진검승부라면 역조산한테 지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을 한 겁니다. 이걸 본 역조산이 어땠겠어요? 완전히 이러겠죠. 완전히 그냥 꼭지가 돌아버린 거죠. 여기서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역조산의 성격은 포악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포악, 광포. 이 프로레슬링을 배우려고 모여든 제자들을 훈련이란 명목으로 두들겨 패기 일쑤였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지금은 작고하신 김일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 이마에 보면 패인 상처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뭐냐하면은 훈련을 소홀히 한다고 역도산한테 골프채로 두들겨 맞는 바람에 생긴 상처라고. 골프채로. 골프채로. 아니, 골프채로 머리를 두들겨 패?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 죽어요 그러다가. 쓰레빠 같은 걸로 때려야 되는데. 네. 자국 안 나게. 참 어이가 없는 얘기죠. 아 진짜 골프채로 하면 사람 죽어요. 야구 방망이로 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렇죠. 그거 헤드로 맞으면 그냥 네. 가는 거죠 한 번에. 살아난 게 대단하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술만 먹었다 하면은 뭐 술집 종업원도 두들겨 패고 같이 술 먹던 사람도 두들겨 패고 뭐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뭐 어찌어찌 돈으로 무마하고 뭐 넘어가고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신문에도 막 역조산 또 날뛰다 뭐 이렇게 또 계속 신문에서도 뭐 기사로 헤드라인이 뜨고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할 정도니까 뭐 감춰진 사건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인간이 꼭지가 돌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또 눈여겨볼 게 기무라가 말한 진검승부라는 대목입니다. 진검승부. 네, 진검승부. 유도 선수가 진검승부라. 뭐 검도도 아닌데. 그러니까 검도라면 진검으로 뭔가 한다는 그런 건 느낌이 드는데. 아니 뭐 근데 일본에서 말하는 이제 진검승부라는 거는 진짜로 쇼부 치자 이거거든요. 진검승부 쇼부 치자.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게 이거예요.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것 중 하나가 역도산이 당시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는 프로레슬링이 진지한 격투기로 대접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때도 뭐 프로레슬링이 쇼라는 거는 공공연한 그 비밀이었거든요. 사실은. 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고 이게 역도산이 성공을 한 거는 이게 프로레슬링이 격투기냐 쇼냐 이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미국 레슬러를 불러가지고 국제적인 대결을 성사시키고 그걸 TV로 중계한 게 이 역도산이 최초였기 때문이거든요. 축구나 야구, 한일전이 인기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이 스포츠라는 거는 역시 민족 감정을 자극시키는 게 전국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긴 딱 좋거든요. 이게. 그리고 TV의 파급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디어를 다룰 줄 알았군요. 그렇죠. 그래가 뭐 정계의 흑막이 됐건 뭐가 됐건 모든 연출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TV로 이제 프로레슬링 방송을 성사를 시키고 그리고 전국 각지의 흥행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이게 이미 역도산 시절에 역도산이 확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지금도 일본 프로레슬링이나 격투기 단체의 성공 교범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됐건 TV 방영권은 그 프로레슬링 단체나 격투기 단체의 흥망성쇠하고 딱 직결이 돼 있어요. 아까 그 얘기했던 프라이드 있잖아요. 프라이드. 이것도 이제 뒤에 폭력 조직이 연관돼 있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TV에서 이제 방송을 딱 중단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프라이드가 흥행이 갑자기 폭망을 했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폭망했죠. 요즘 뭐 보면 미국에선 또 TNA라고 프로레슬링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TV 방영권이 막 TV 방영을 한다 안 한다 하면서 지금 막 거기도 단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또 보면 그런 식으로 TV 방영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기무라하고 역도사는 쇼부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1954년 12월 22일 쿠라마의 국기관에서 제1회 일본 선수권 대회란 이름으로 둘의 승부가 열립니다. 여기서 열린 메인 이벤트가 역도산 대 기무라 마사히코의 3판 2선승제 시합이었거든요. 이거는 뭐 레슬링 룰로 한 건가요? 그렇죠. 프로레슬링의 룰. 레슬링 룰로. 뭐 당시 사람들이 이 대결을 가리켜서
쇼와의 갈류지마다라고 했답니다. 그때 당시 일본 일왕 연어가 쇼와였고 네. 소화. 네. 소화 시대. 네, 소화 시대. 음. 그리고 갈류지마는 그 혹시 아세요? 미야모토 무사시하고 사사키 고지로가 대결을 벌인 섬이 그 갈류지마인데. 예. 이도류. 그렇죠. 무사시. 예. 무사시가 이제 그쵸? 자기 마지막에 최강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이? 그렇죠. 미야모토 무사시. 예. 예. 일본에서 뭐 검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뭐 이 사람 일대기도 사실은 그 소설에서 좀 많이 부풀린 얘기가 많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서요. 하여간 그 섬에 가서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최후의 대결. 녹 깎아가지고 목검 만들고 막 그쵸. 이 얘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전 드라마를 봤어요. 네. 드라마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 사사키 고지로도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고 소설 속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구나. 쇼와의 갈류시마라고 할 만큼 음.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모은 그 대결이었던 거예요. 이 말하는 뭐 효도로와 크로캅의 대결 뭐 이런 느낌. 그러네요. 예. 음. 그런데 진상은 어땠느냐? 아니었습니다. 갈류지마의 혈투 뭐 이런 거하고는 천양지차로 이건 사실은 사전 합의된 각본이 있었습니다. 짜고 했구나. 짜고 했어요. 이 경기 전 11월 27일에 이 둘이 조인식을 맺는데 그 전에 기무라와 역두산이 은밀하게 만나서 사전에 시합 결과를 합의한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런. 네. 그 합의서 내용이 뭐였냐? 제1회 일본 선수권 대회는 무승부로 한다. 첫 판은 역도산이 이기고 다음 판은 기무라가 이기고 결승은 무승부로 한다. 이 전형적인 프로레슬링의 그 각본을 짠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한 장의 합의서를 다 작성하는데 1955년 안에 치러질 2회 일본 선수권 대회에선 역도산이 승리한다라고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진검승부고 나발이고 전혀 아니었다는 건데 왜 기무라 마사히코는 진검승부 어쩌고 저쩌고 했을까요? 이것도 수수께끼죠. 일단 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서를 교환하게 한 게 마이니치 신문의 사업부장이 주선을 했다라는 또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흥행 찬스를 한 번에 끝내긴 아깝다. 적어도 두 번은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이니치 신문이면은 프로레슬링 단체하고 아무런 인권에 개입된 게 없는데 왜 이 사람이 프로레슬링 흥행에 끼어드는 건가요? 이상하죠. 그러게요. 네. 이상하네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은 이 다음에 생겨요. 역도산이 이 합의를 깬 겁니다. 이 당시 시합은 전형적인 초창기 프로레슬링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예. 뭐 이제 뭐 아실 거예요. 서로 뭐 부둥켜 안고 끌어안았다가 뭐 팔 붙잡고 꺾고 그리고 그 다음 차례에선 또 목을 조르기도 하고 뭐 이게 6, 70년대 프로레슬링이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은 굉장히 지루한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올드예요, 되게. 마치 그 씨름 삿바 잡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죠.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해진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요즘은 이게 좀 더 스피디하게 바뀌었죠. 이게 또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이때 기무라가 레슬링 슈즈를 신지 않고 맨발로 나와요. 유도 선수처럼. 이걸 가리켜서 기무라가 당시에 좀 진지한 마음으로 시합에 임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글쎄 그건 또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짜고 나왔는데 뭐 진지한 자세로 시합에 임한다? 뭐 그것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 혼자 그 깨려고 마음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바로 거기서 이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게 그 부분인데 이제 1라운드 13분경을 지났을 때 기무라가 역도산에 그 알을 차는 듯한 그 발차기를 날리거든요. 낭심 가격. 그렇죠. 뭐 실제로 찼는지 어땠는지는 불분명해요. 화면상으로는. 근데 이때부터 역도산이 갑자기 빡 돌아가지고 그렇죠. 진짜 주먹을 날려요. 네. 그리고 펀치하고 가라데 첩 연타를 날립니다. 근데 원래 프로레슬링에서 말하는 가라데 첩은 수평으로 이제 첩을 날리는 거예요. 가슴팍으로. 이래야지 이제 가슴팍에 손이 쫙 미끄러지면서 손바닥에 부딪히면서 촥 하고 이제 찰진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맞는 사람은 으아 하면서 또 이제 겁나게 아픈 척 연기를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화면 영상 자료를 보면은 역도산이 그런 촉을 날리지 않고 스모의 하리테에 가까운 촉을 날립니다. 이 하리테가 뭐냐면은 그게 뭡니까? 이렇게 약간 좀 진짜
그 가라데 첩하고 비슷해. 그 가라데 그 공수도나 태권도에서 쓰는 이 수도 있잖아요. 이 손을 약간 꺾고 상대의 목이나 관자놀이나 턱 같은 이제 급소를 노려서 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제 스모 선수라던가 뭐 레슬링 선수가 체중을 실어서 달리면은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당시 보면은 역도산 나이가 30세, 기무라가 37세. 기무라는 한마디로 전성기가 좀 지난 나이였고 역도사는 키가 176cm에 몸무게 100kg가 넘었거든요. 당시 일본에선 거구에 속했죠. 거구네, 예. 완전히. 뭐 지금도 꽤 거구고. 그런데 이렇게 한참 팔팔한 나이대의 파이터가 이렇게 이 수도를 계속 날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타를 얻어맞고 그냥 좀 한마디로 좀 정신이 나갔겠죠. 예. 별이 보인 거지. 그죠. 그렇게 휘청거리다가 기무라 이제 필사적으로 이제 태클을 하거든요. 이 효도르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태클, 상대 넘어뜨리기. 그렇죠. 그리고 파운딩하고 막 두들겨 패고. 하지만 역도사는 안 넘어지고 이제 기무라한테 계속 킥하고 가라데 첩의 연타를 막 퍼부어요. 그리고 견디다가 못한 기무라가 정신을 잃고 링 바닥에 그대로 엎어져 버리고요. 이빨이 부러지고 눈꺼풀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핀폴이라는 건 아시죠? 상대 어깨를 대고 이렇게 딱 덮으면은 핀폴인데 이 상태는 카운트를 3까지 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무라 바닥에 엎어졌고 역도사는 거기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핀폴 상태가 아닌 상태는 카운트를 10까지 세게 돼 있어요. 이제 카운트 10까지 세고 레퍼리가 역도사의 승리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가 여기서 끝나버려요. 왜? 닥터 스톱이 걸렸거든요. 네. 원래 3판 2선승제였는데 그냥 한 판 만에 역도산의 승리가 돼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이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이제 역도산이나 최배달을 다룬 뭐 책이나 만화, 영화, 뭐 소설 이런 거 쭉 보면은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당시 경기에서 역도산이 기무라를 너무 많이 두들겨 패가지고 기무라가 피바다 속에 침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기무라의 패배를 목도한 사람들이 경악을 한 나머지 경기장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라던가 경기를 지켜보던 최배달이 자기 절친한 선배인 기무라 마사이코가 그런 식으로 졌다는데 너무 격분을 해가지고 역도산에게 그 자리에서 즉석에 도전을 신청했다느니 하여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뭐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뭐 옛날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 경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중계를 했구나. 예, 1, 2, 3편으로 나눠져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찾아봤죠,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자세하게 떠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당시에 그 최배달이나 역도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 한국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진 않았을 때죠. 그게 그 매스미디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져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거 아닙니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고. 이름도 최배달 뭐 최배달이란 게 우리 한국 사람이 읽는 게 배달이지 일본 이름이 테고. 그렇죠. 그 당시 최배달 같은 경우는 예. 대산 배달 오야마 마스다츠라고 했고 역도사는 아예 일본 사람 행세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물론 뭐 옆 주변 사람들이라거나 뭐 아는 사람은 다 안다라는 정도긴 했는데 대놓고 떠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뭐 근데 방금 언급했던 그 동영상을 보면은 예, 이런 그동안에 제가 책이나 뭐 이런 걸로 봤던 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일단 역도산이 기무라를 두들겨 팬 건 맞아요. 그런데 뭐 요즘 그 보면 UFC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살벌하게 두들겨 패잖아요. 막 그쵸. 한번 파운딩하면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단. 예. 그리고 경기장도 조용하지 않아요. 역도산이 이긴 이카다 와 이러면서 리키라고 막 열광을 해요. 기무라도 뭐 정신 잃고 쓰러진 건 맞는 것 같은데 피바다가 생길 정도는 또 아니고요. 예. 마지막에는 그 왜 보면 경기 끝난 다음에 서로 막 얼싸안고 하잖아요. 예, 뭐 그런 장면도 연출이 돼요. 역도산하고 기무라가 서로 얼싸안고 막. 뭔가 이것도 좀 냄새 나는데. 뭐 그동안 들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예, 뭔가 좀 오히려 그 이야기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멋지게 각색이 된 거지. 예. 짜고한 경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정확히. 그러니까요. 이 다음에 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경기가 끝나니까 역도산이 그 사전 합의 내용을 또 공개를 해요. 기무라가 합의를 깨고
비겁하게 자기 거시기를 가격하는 바람에 참지 못하고 가라데 촉을 날렸다. 먼저 합의를 깬 건 기무라다. 당연히 기무라는 또 여기서 정반대 주장을 합니다. 난 국부 찬 적 없다. 이 낭심에 킥을 안 날렸다. 먼저 합의를 깨고 자기 급소를 겨냥한 가라데 촉을 날린 건 역도산 아니냐. 뭐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일본어로 이 마케이누라고 하죠. 그 싸움에 진 개라고 하는데 네. 무슨 뜻입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일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싸움에 진 개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짖어도 들리지 않는다. 뭐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패배자의 얘기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냐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누가 이 마케이누 패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기무라만 바보 된 거죠. 예. 근데 왜 스스로 바보가 됐을까? 근데 왜? 글쎄 말이에요. 이 시합 후에 역도산이 마이니치 신문에다가 이 시합의 전말에 관한 글을 기고하는데 이 내용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거 전체를 다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테고 네. 눈에 띄는 부분만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프로레슬링은 거친 기술로 팬을 즐겁게 해주는 쇼이며 실력으로 승부를 결정짓는다. 쇼와 진검승부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그것이 프로레슬링의 신념이다. 일전의 시합은 나로서는 훌륭한 시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레슬링을 아는 사람은 쇼로 이해해주지만 대다수 팬들은 진검승부를 생각하는 것 같다. 프로레슬링은 관객에게 보여지는 쇼이면서 결국 실력으로 승부를 정하는 것이다. 기무라도 레슬러로서 실력을 더 키우기 바란다. 웃기죠. 기무라를 은근히 아니 대놓고 그냥 막 씹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 까는데요, 완전히. 네. 예. 또 재밌는 게 자기 입으로 프로레슬링이 쇼인 동시에 실력 승부다라는 걸 연거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이게? 쇼면 쇼고 승부는 승부지.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여간 되게 웃기지만 이 주장이 먹혀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엔 이미. 뭔가 둘이 그 사전 합의된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 어긋난 것 같네요, 뭔가 좀. 뭐 어찌 됐든 간에 네. 또 더 웃기는 게 시합이 끝나고 한 달 반이 지난 55년 2월 10일 기무라하고 역도산이 취재진을 불러놓고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을 한 겁니다. 뭐 일본식 그 당시 표현으로 수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손을 부딪혀가지고 화해가 성립했다는 거를 갖다가 뭐 서로 인증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있는데 이게 뭐 기무라의 뒷배를 봐주던 구마모토 야쿠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역도산이 꾸민 쇼다라는 설이 있는데 역도산이 그런 동네 깡패들한테 겁을 먹었다고? 아니 이 뒤에 정계에 흙막이며 야마구치 구미가 버티고 있는 사람이 구마모토 야쿠자한테 겁을 먹었다고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럴 경우에는 사실 한 가지죠. 입금이 된 거죠, 입금이. 그렇죠. 예, 입금이 되면 맞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이게 이 시합 전체 그러니까 시종일관 뭐 기무라가 진검승부를 청한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마지막까지 역도산이 계획하고 연출한 쇼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기무라도 실제 역도산하고 대립한 게 아니라 대립하는 척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 뭐 오늘날에도 WWE가 됐건 뭐 아니면 뭐 이런 레슬링 단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젠 대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그걸 즐기잖아요, 그냥. 그죠. 예. 아직은 대놓고 하는 경지까지 아닌데 UFC도 보면은 선수들 간의 대립을 은근히 이제 또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괜히 막 인터뷰하고 뭐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 거. 이 새끼 죽여버리겠어 막 이러면서. 그렇지. 근데 사실은 정말 그럴까요? 내 생각엔 그것도 다 짜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짜고 하는 보면. 거죠. 예. 예. 하지만 UFC는 또 진지한 격투기 취급을 받다 보니까 저 저분들 정말로 대립하나 보다라는 게 좀 은연중에 좀 있잖아요, 왠지. 근데 저는 그건 UFC도 역시 프로레슬링의 그 요소를 좀 도입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역도산이 대단한 그 기획자네요. 플래너.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그래요. 하지만 기무라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내가 역도산한테 속았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입금을 안 해줬네. 글쎄요. 입금을 덜 해줬네. 아니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기무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유도 영웅이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야바이 시합에서 불의의 일을 당해 침몰했다는 거는
겁나 쪽팔린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일본을 대표하는 유도 영웅이 음, 야쿠자의 협박과 돈다발에 넘어가서 한바탕 쇼를 벌였다고 하면은 음. 이게 그냥 야바이 시합에서 졌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쪽팔린 일이 아닌가.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어느 쪽이든 쪽팔리긴 경우에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돈이라고 봅니다. 예, 돈이 뭐 저도 그래요. 원인인 것 같고 요즘 보면 나오잖아요. 요즘 그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뭐 이규혁이니 이런 애들 이름 나오게 되면 자기의 엄청난 명성을 진짜 사소한 일로 까먹고 있잖아요. 그죠. 예. 결국 이 경우도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맞아요. 예, 제 생각도 그래. 예. 그걸 끝까지 이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발설을 한 것 같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건 이 기무라 같은 경우는 참 그런 게 어쨌건 좀 아쉬운 경우네요. 일본 유도 영웅이고 이런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한마디로 소모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마지막까지 뭐 나는 저놈에게 속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건 결국은 그렇게 하는 편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정말 그 사람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진실은 저 넘어에 있는 거죠. 네, 모르는 맞아요. 거죠, 우리. 네. 예. 이게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음, 그런 사건이에요. 음.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 역도산의 일본 프로레슬 협회는 일본 프로레슬링계를 완전히 평정을 합니다. 아, 네. 기무라 마사히코 같은 경우는 뭐 자기 프로레슬링 단체에서 어떻게든 좀 흥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역도산한테 진 사람의 흥행을 누가 그렇죠. 보러 가요? 이미 찌그러진 사람이기 때문에 망했죠. 안 되죠, 이제.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음, 역도산이 그냥 일본 프로레슬링계를 지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1957년 NWA 세계 챔피언이자 936연승 신화의 사나이 철인 루테즈를 일본으로 불러들여 타이틀 매치를 가집니다. 936연승 하면은 할 텐데 이 루테즈는 정말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 예. 네. 이 사람은 그 프로레슬링에서 네. 진짜로 실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막싸움. 그걸 시멘트 매치라고 하는데 네. 루테즈가 여기서 또 최강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 김일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훨씬 뒷날인 1964년에 미국에서 루테즈하고 시합을 하는데 그때 시합을 하다가 내가 한번 루테즈를 꺾어봐야지롱 하고는 이제 사전 각본을 무시하고 정말로 덤벼들었는데 루테즈의 백드롭 한 방에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한마디로 어중간한 실력으로 달려들면은 그냥 뭐 초살당할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 당연히 역도사는 루테즈와의 시합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 팬들한테는 루테즈의 압도적인 강력함이 확실하게 각인이 되죠, 이때. 예. 그래서 루테즈가 얼마나 강자인가라는 게 이제 일본 레슬링 팬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이 됐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역도산의 후원자였던 니타 사장이 죽습니다. 뭐 일본 프로레스 협회가 성장을 하니까 이 때문에 또 니타 사장하고 뭐 알력 싸움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건 이건 그 니타 사장이 죽으면서 마무리가 되어졌고, 아, 또 다른 한 축이었던 나가타 사다오는 프로레슬링 흥행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이 나가타 사다오 같은 경우는 역도산하고의 파워 게임에서 또 밀려서 손을 떼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왕 먹었네요, 이제. 그렇죠. 역도산이 이제 이때부터 일본 프로레스 협회의 모든 실권은 역도산이 틀어쥐게 됩니다. 완전 네. 최고의. 그런데 이 다음 해인 1958년 역도산이 갑자기 미국에 갔다 와요. 그러더니 루테즈를 꺾고 NWA 인터내셔널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땄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이 전말이 좀 웃긴데 예. 이때 루테즈는 NWA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딕 허튼이라는 선수한테 뺏긴 상태였어요. 그럼 NWA 인터내셔널 헤비급 챔피언은 뭐냐? 이거는 NWA에서 루테즈의 그동안의 공적을 인정을 해가지고 헌정한 타이틀이었고 아, 네, 흥행용이 아니었어요. 헌정 타이틀이지.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흥행을 하려면은 NWA와 최강의 레슬러 루테즈의 권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역도산이 그 타이틀을 걸고 한판 쇼를 벌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루테즈한테. 그리고 루테즈는 그래, 반칙패라면 너한테 반칙패로 내가 지는 걸로 해가지고 너한테 양보해 줄 수 있어 라고 동의를 하는데
챔피언 벨트는 넘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뭐 이미 한번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돈 준다는데 그죠? 네. 하지만 벨트까지는 못 주겠어. 이건 네. NWA가 나한테 준 자존심은 있어. 거거든. 자존심은 있고. 존심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벨트는 그럼 어떻게 했냐? 예. 역도산이 자기 돈으로 사비를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거의 사기죠. 이건 거의. 사제 메달. 네. 그냥 뭐 가라로 인증서 만들어 온 거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금리빨 녹여가지고 금메달 만드는 그런. 어쨌든 간에 경위에 어쨌든 간에 이후 이 NWA 인터내셔널 헤비급 챔피언 벨트는 일본 프로레슬링에서 거의 최고 아이템이 돼요. 미국의 그 뭔가 좀 엇나간 권위의 상징 같은 거죠. 챔피언을 네. 이긴. 그죠. 그런. 뭐 그 당시엔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었죠. 뭐 지금은 다 이렇게 뽀록이 난 거죠. 뭐. 그러니까요. 참. 뭐 어쨌든 간에 양아치들이고. 네. 이 양아치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NWA 챔피언을 자처하게 된 역도사는 이 벨트를 걸고 월드리그란 타이틀로 세계 각지 레슬러를 불러 모아서 흥행을 하는데 말만 월드리그지 이거 거의 다 미국 레슬러였거든요. 아니 뭐 미국에 여러 인종이 모여 있잖아. 뭐 독일계도 있고 프랑스계도 있고 뭐 그렇죠. 영국계도 있고 인도계도 있고 모으면 뭐 그 월드리그지 뭐. 근데 이게 또 대박이 터져가지고 돈다발로 뭐 쓸어 담습니다. 결국은 돈이군요. 돈 때문에 그런 그죠, 거군요. 뭐 돈이죠 뭐. 돈, 네. TV 중계 시청률도 장난이 아니어서 역도산이 1963년에 미국의 복면 레슬러 디스트로이하고 벌였던 시합의 시청률은 무려 64%였다고 합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네, 일본 역대 시청률 탑 4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시청률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 디스트로이어도 되게 재미있는 레슬러인 게 본명이 딕 베이어라고 하는데 네. 원래는 그냥 얼굴을 드러내놓고 활동을 했었는데 너무 너 순둥이 같이 생겼다. 복면 써보는 게 어떻겠어? 가리니까 인기였구나. 얼굴 가리니까. 네. 얼굴을 가린 다음부터 이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근데 이 친구는 복면 레슬러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뭐 반칙이나 하는 악역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친구는 꽤 테크니션이었거든요. 특히 그 피겨4 레그락 같은 게 꽤 일품이에요, 이 친구가. 네. 지금 남아 있는 그 역도산하고의 시합 그걸 봐도 꽤 괜찮아요. 잘해요. 역도산 사후에도 일본 프로레슬링에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전성기 때는 복면을 벗지 않고 하네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유명했다. 네. 근데 웃기는 게 이 복면 레슬러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게 철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 되죠. 일본에서 다른 레슬링 관계들하고 그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이 복면이라는 게 의외로 시야를 많이 가리거든요. 스키 마스크 같은 거 딱 써보면 알잖아요. 답답하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골프 치다가 아이씨 안 보이네? 훌러덩 이렇게 벗어던지는 바람에 옆에 있던 레슬링 관계자들이 뜨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하간 이런 엄청난 시청률과 뭐 인기를 등에 업고 당시 역도산이 어느 정도 얘기까지 들었냐는 덴노 다음 역도산이란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덴노가 천왕인가요? 그렇죠. 천왕 다음엔 역도산이다. 아니 요즘 일왕이라고 해야 돼. 일왕. 일왕 다음 역도산. 일왕 다음. 맞아, 그게 맞네요. 뭐 근데 역도산이 사업이 레슬링에서만 그쳤냐면 아니에요. 이 사람 건설업이나 이런 데로 막 손을 뻗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딴 리키 아파트라는 호화 아파트를 세웁니다. 이 지상 6층, 지하 2층으로 당시에는 유명인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호화 아파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키 팰리스라는 스포츠 센터도 건설을 하고. 완전히 트럼프인데요?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아마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했으면은 진짜 대재벌이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역도산이. 근데 그렇게 안 됐지요. 대재벌뿐이 아니라 그 정치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 역도산이 그 배우의 아까도 몇 번이나 계속 언급했는데 뭐 정계 흑막, 뭐 우익, 뭐 야쿠자 쫙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그 일본 정계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도산이 계속 좀 더 오래 살아가시고 있으면 안토니오 이노키처럼 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노키는 그 참의원? 참의원이고. 정말 성공했죠. 안토니오 이노키도 역도산의 제자였는데
그 3대 제자가 보통 우리나라에 이제 그 안토니오 이노키, 자이언트 바바, 뭐 기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 역도사의 수석 제자는 토요노보리라고 따로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랬구나. 이 역도산 사후에 일본 프로레스 협회를 이끄는 것도 그 토요노보리인데 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아 제가 트럼프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 그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되면서 예. 옛날 비디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WWF 나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아 거기 나왔었지. 빈스 맥마흔하고 같이 머리 깎는 거를 가지고 막 하지 않았었나 그때? 하여간 그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료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예. 아 그때 또 WWE가 그 친구 불러다가 좀 흥행도 좀 쏠쏠하게 재미를 봤죠. 아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은 역도사의 앞에 결정적인 운명의 그날이 옵니다. 아, 예, 1963년 12월 8일 오후 10시 30분 동경 아카사카의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이 아카사카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번화가죠. 한마디로 뭐 술집, 뭐 나이트클럽, 고급 요정 이런 거에 밀집지거든요. 여기가. 아 그렇군요. 그때 역도산이 여기서 그 뉴 라틴 쿼터라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라타 카츠시라는 야쿠자하고 시비가 붙습니다. 이 무라타 카츠시는 대일본 흥업이라는 그 이름이 참 엄청나게 거창한 야쿠자 조직 소속 조직원이었어요. 재미있는 건 이 대일본 흥업이라는 조직이 1960년까지만 해도 동경 일대에서 벌어지는 역도산의 경기를 경호한다라는 명목으로 흥행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왜 지방에서 이 복싱 대회나 레슬링 경기 할 때 어깨들이 많이 어울리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대일본 흥업 조직의 위에는 스미요시 연합회라는 그 이름의 거대 야쿠자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스미요시 연합회는 지금은 스미요시 회, 스미요시 카이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스미요시 회는 야마구치조, 이나가와 회와 함께 일본의 3대 야쿠자 조직으로 불리는 초거대 야쿠자 조직입니다. 얘들이. 네. 근데 이제 야마구치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서, 뭐 이 고베 지역 중심이거든요. 한마디로 관서. 근데 이제 스미요시 회는 관동 지역 중심이에요. 말하면 일본의 수도권. 근데 뭐 일본 야쿠자 조직은 사실은 그 마피아 같은 하나의 단일 조직이 아니라 여러 군소 조직의 연합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일본 흥업은 이런 복싱이나 레슬링 흥행의 이권을 노리고 1952년에 설립된 당시 조직치고는 좀 젊은 조직이었어요. 뭐 깡패 조직이 가지고 뭐 젊다 어쩌고 저쩌고 하기가 좀 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거. 우리나라 치면 그 전국구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국구. 뭐 그렇죠. 스미요시 연합회 애들은 진짜 전국구였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 스미요시 연합회의 중추가 스미요시 일가란 이름의 조직이에요. 일가. 예. 이 원래는 일본 도박판에서 이권을 갖다가 주로 쓸어 모으던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박판에서. 아마 뭐 승부 조작도 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레슬링이 돈이 되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이쪽을 해볼까 하고는 이제 대일본 흥업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둠의 사업 이런 도박판이 아니라 빛의 사업, 프로레슬링이나 프로복싱에서 한번 돈 벌어보자 하고는 이제 그 조직의 역량을 개편하는 야쿠자의 근대화의 앞장을 선 거죠, 애들이. 그리고 이걸 앞장서서 주도한 게 초대 대일본 흥업의 보스였던 타카바시 네루어란 남자입니다. 그런데 1956년 3월 6일 스미요시 일가 내부에서 항쟁이 일어납니다. 일가 내부에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는군요. 쿠데타. 그렇죠. 뭐 사실 뭐 야쿠자 하면 뭐 의리, 인위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 때문에 다 돈이죠 뭐. 다 돈이죠. 뭐 코딱지만한 이권 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게 야쿠자예요. 그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어쨌건 이 항쟁이라는 표현은 보통 야쿠자 간의 싸움을 갖다가 가리키는 용어예요, 일본에서. 항쟁이라고 하는 거. 네, 항쟁이라고요. 이때 아사쿠사의 묘청사라는 데서 스미요시 일가 누군가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나 봐요.
이 도중에 총격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코우고 나이라라고 하는 스미요시 일가의 간부가 습격을 한 겁니다. 이 총격전으로 다카바시 테루오는 죽고 여러 간부와 조직원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역도산이 이 소식을 못 들었을 리가 없죠. 자기네들끼리 총싸움이나 하는 조직하고 내가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61년 이제 대일본 흥업이 역도산의 파트너 자리에서 밀려나고 동성회라는 조직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하는데 이 동성회라는 조직은 정건영이라는 제1교포가 이끄는 조직이었어요. 일본명은 마치 히사유키, 별명은 긴자의 호랑이. 뭐 긴자의 호랑이 하면 되게 멋있게 보이죠. 근데 근데 그래봐야 야쿠자예요. 이 사람 뭐 히로뽕 유통도 하고 뭐 김대중 납치 사건에도 관여하고 정인수 후견인 노릇도 하고 뭐 그냥 뭐 한마디로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쁜 짓은 다 한 인간이에요. 돈 되면 다 하는. 네. 그렇죠. 나쁜 짓이라보다 돈 되면. 이 동성애도 야쿠자 조직인데 겉모양은 우익 단체처럼 했고 또 실제로도 우익들하고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 정계의 흑막 그 코다마 요시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하고도 친분이 있었대요. 뭔가 연결이 좀 이상하잖아요. 차별받는 제1교포가 야쿠자를 하는데 그 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우익하고 연관이 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연관이 돼요. 이상하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거는 흑인 갱단이 KKK와 연관이 있다라는 그 얘기와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진 게 일본이에요. 사실은.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건 간에 이렇게 동성애는 역도산 흥행에 참가를 하면서 이 자민당 정객을 갖다가 일본 프로레스 협회의 커미셔너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양새를 갖춰 나가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63년도 이 사건이 나이트클럽에서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에 무라타 카츠시는 나이 24세 젊은 야쿠자였습니다. 그래서 역도산을 다룬 만화나 영화, 뭐 소설 이런 거 보면은 이 무라타 카츠시는 그냥 찐삐라. 찐삐라가 뭔지 아시죠? 찐삐라. 예, 찐삐라. 들어봤는데. 이게 그 일본에서 그 야쿠자의 그 최하위 조직원을 갖다 찐삐라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뭐 거를? 꼬붕? 예. 꼬붕. 원래 꼬붕도 일본 말인 거 아시죠? 그렇죠. 꼬붕. 꼬붕도 원래 그 부하를 가리키는 똘마니. 똘마니. 똘마니겠다. 그게 딱 적당하게. 똘마니. 네.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웃기는 게 스미요시 연합회 산하 조직인 고바야시 카이에서 이사직함을 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대일본 흥업이란 조직에선 조직원인데 딴 조직에서는 이사라. 이게 저도 일본 야쿠자 조직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뭐 대일본 흥업은 일종의 뭐 회사 간판처럼 달고 있는 뭐 이익 단체고 이제 고바야시 카이는 그냥 친목 단체 같은 거 아닌가라고 하면은 뭐 말이 되지 않을까요? 뭐 저도 깊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 그러네요. 어쨌건 그냥 똘마니급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뉴 라텐 클럽에서 한참 술 처먹고 놀던 역도산이 갑자기 무라타 카츠시하고 싸움이 난 경위가 뭐냐? 이게 좀 불분명해요. 역도산이 술 먹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다가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무라타가 우연히 발을 밟으면서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유력한데 좀 어이없게 들리긴 하죠. 발 밟았다고 싸움이 벌어지나? 근데 이 즈음에 사실 역도산이 약물을 좀 남용하고 있었어요. 약물이라면 뭐 스테로이드제 이런 거 근육 강화를 위한. 뭐 그렇죠. 요즘도 뭐 레슬러나 이런 뭐 격투기 선수들이 그런 거 뭐 먹을 때마다 또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제 뭐 역도산도 그때 이미 전성기를 좀 지난 나이였거든요. 나이 40 넘었으니까. 그리고 또 술 처먹고 노는 건 빼먹지 않으니까 체력은 계속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뭐 미국에서 수입한 뭐 정체가 불분명한 약들을 막 남용을 하고 또 거기다 시합 전에는 흥분제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원래 성격도 더러운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야 되나? 거의 그 상태가 유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누구처럼 주사를 남용했네요. 뭐, 뭐 피부 미용 주사였다면 뭐 그렇게까지 미친 놈이 되진 않았겠지만. 피부 미용 뭐 네. 어떤 분은 피부 미용에 그런 거 그렇죠. 어떤 분은 근육 강화를 위해. 그렇죠. 네. 그러다가 뭔가 다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발 좀 밟았다고 해가지고 한 왕창 폭발해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뭐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봐도 왜 째려보냐고 하고 싸우잖아요. 아, 뭐 그리고 이 인간은 뭐 훈련 안 한다고 골프채 휘두르는 사람이 뭐 오죽했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라타 카츠시를 깔아 뭉개고 그렇지. 두들겨 팼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마운트하고 파운딩을 날린 거죠. 거의 그냥 그 린치를 했구만 린치를. 근데 뭐 이 무라타도 야쿠자긴 해도 그렇게 맞아보는 건 난생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구구의 레슬러가 깔아 뭉개가지고 주먹을 날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던 칼을 꺼내서 찌릅니다. 배를 찔러요. 이 배를 찔린 역도사는 비명을 질렀고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이 급히 응급처치를 해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당시 역도산 집이 리키 아파트 최상층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역도산을 찌른 칼 길이가 한 13cm 정도였다고 하는데 되게 짧으네요. 길진 않아요. 근데 칼자루까지 닿을 정도로 찔렀다고 하니까 그래도 꽤 깊었겠죠, 상처는. 근데 뭐 복근이 워낙 단단해서 그런지 이외로 출혈은 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역도산 자신도 그렇고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도 심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도산이 실제로도 피가 금방 멈추는 체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뼈가 드러나 보이는 부상을 입어도 한 10분만 지나면 출혈이 멈췄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당시에 그 역도산하고 친하게 지내던 일본 장기 기사가 한 말이니까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여담인데요. 그 장기 기사가 말하기를 역도산이 나도 이거 한 장기 이거 단증 좀 따고 싶은데 해가지고 아마추어 3단 증명서를 발행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도산 자신은 장기를 전혀 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뭐 장식품으로 걸어두고 싶었나 보죠. 요즘도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뭐 방에 가 보면 뒤에 뭐 별의별 상패 많잖아요. 그렇죠. 동네 조기 축구의 최우수 선수상 뭐 이런 것도 있는 사람도 봤는데 뭐 그리고 또 역도산은 또 프로레스 협회 또 에이스였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제 강인한 육체를 가진 사나이, 일본 최고의 사나이 이런 걸로 선전을 하면서 또 자기 육체에 되게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도 금방 멈췄겠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고 그냥 병원이 아니라 집으로 갔겠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날 밤 고바야시 쿠스오라고 하는 야쿠자 두목이 찾아와서 역도산한테 직접 사죄를 합니다. 고바야시, 바로 고바야시 카이의 두목입니다. 그 무라타 카츠시가 이사로 있었다는. 그렇군요. 이 조직의 두목이 직접 사과하러 올 정도면 당시 역도산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하지 않나요, 이거? 완전히 뭐 깜놀했겠네요, 자기 조직원이. 그렇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쫄았겠죠. 뭐 당시 역도사는 되게 시큰둥하게 사과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받는 둥 마는 둥. 그럼 무라타는 어디서 뭐라고 있었냐? 이제 직접 역도산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같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직접 역도산한테 가서 역도산이 그 얼굴을 보면은 역도산이 또 폭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넌 밖에서 기다려라라고 역도산 측근들이 만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얌전히 이제 리키 아파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주변에 모여든 동성애 조직원들한테 딱 걸린 겁니다. 안 그래도 동성애는 뭐 이제 경기를 경호한다는 명목으로 역도산하고 파트너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보호를 못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근데 범인이 저기 있네. 당연히 말 그대로 그냥 다구리를 쳤습니다. 집단 폭행을 한 거죠. 겁나게 두들겨 맞은 무라타 카츠시는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문제는 이제 다음 날부터 역도산의 상태가 악화가 된 겁니다. 자동차 사고도 보통 하루 이틀 지난 다음부터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는 이런 일 많잖아요. 그렇죠. 뭐 칼침 맞은 건도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는데 지인들은 다 마에다 병원이라고 당시 그 동경에서 최고 외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마에다 병원에 가자 하는데 음. 역도사는 아니다. 음. 산노병원에 가야 된다. 음. 근데 산노병원은 당시에 외과 전문이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으로 더 유명했어요. 아. 네. 그럼 왜 멀쩡한 외과 전문으로 유명한 병원 놔두고 왜 산부인과 전문의로 가냐? 음. 그 아까 얘기했지만 역도사는 강인한 육체를 가진 네. 일본 최고의 사나이로 자기 이미지를 막 선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음. 또 그걸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음. 흥행을 하고 했는데 예. 그런 강철 같은 역도산이 야쿠자한테 칼에 찔려가지고 수술을 받는다. 뭐 어떻게 들어도 겁나게 창피한 얘기죠, 이거. 그렇죠. 네. 퍼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산노병원 같은 경우는 역도산하고 친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리에 수술을 하기는 딱 좋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간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죠. 뭐 딱 신해철 씨 경우 생각나네요. 비슷한 느낌이죠, 왠지. 신해철 씨도 원래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에 갔다가 뭐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옮겼다고는 하는데 네. 응급실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리니까 그럼 내가 아는 병원에 가자 그렇죠. 해서 그때 스카이 병원인가를 가가지고 갔더니만 이 의사가 그냥 바로 그냥 자기 직권으로 수술을 해버려가지고 그 수술 잘못돼서 예.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뭐저 역도상의 상처는 역시 본인이 판단했던 것보다 유중했다. 소장에도 한 2군데 4군데 상처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천공이 나가지고 아마도 그렇죠. 폐혈증이 생겼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뭐 일부 자르고 이어붙이고 하면서 뭐 10수바늘 이상 꿰매는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래도 뭐 아주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서 수술 자체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는 이제 사업 보고를 받고 뭐 이래저래 해라라고 뭐 지시를 내릴 정도로 회복을 했는데 예. 이번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병세가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건 복막염에 의한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오후 2시 반 30분 재수술을 하는데 대략 7시간 뒤인 그날 저녁 9시 50분 역도사는 사망합니다. 사인은 천공에 의한 화농성 복막염이다 라고 발표가 됩니다. 역도산을 찌른 범인인 무라타 카츠시는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라타가 실려간 병원은 역도산이 거부했던 마에다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무라타 카츠시는 순조롭게 회복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형을 산 뒤에 3년 전인 2013년 7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오래 하셨네요. 예, 황당하죠. 뭐 좀 여담인데 이 무라타 카츠시의 딸인가가 지금 뭐 격투기 선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역도산의 죽음이라는 게 너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부터 이미 많은 소문이 돌았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 이 무라타 카츠시가 사실은 야쿠자의 데뽀다마였다. 이 데뽀다마는 한자로 하면 철포탄, 탄환이거든요. 일본에서 그 히트맨을 가리키는 은어예요, 이게. 스위치 보통. 예. 그렇죠. 스위치를 딱 키면 이제 딱 가서 죽이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시비를 건 것도 사실은 역도산이 아니라 무라타였다. 다 의도한 네. 거다. 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죽인 것처럼 위장을 했다. 네. 그런 느낌이 나네요, 정말. 그 역도산은 사실 그 성격도 더럽고 해가지고 원한을 많이 샀으니까 누가 그런 킬러를 고용해서 죽인다고 해도 이상할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야쿠자가 누굴 죽일 때 우연을 가장해서 죽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시나리오를 짜거나 하진 않거든요. 아까 그 대일본 홍업에서 일어난 그 총격전 얘기했잖아요. 예. 그냥 불문곡직하고 쳐들어가서 총을 쏘거나 칼로 쑤시는 게 야쿠자예요. 그 방식이 맞거든요, 야쿠자는. 나중에 뭐 자기 보스가 사과를 하러 간 걸 봐도 이거는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너무 야쿠자스럽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근혜 좀 딴 얘기인데 그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조폭 게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 그게 되게 조폭스럽질 않아요, 제 생각에는. 조폭이 왜 그런 복잡한 시나리오를 짜요? 그냥 죽여가지고 야산에 파묻어 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조폭이 아니죠. 조폭이 아니라 좀 정부기관의 냄새가 좀 풍기는데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한가? 여기서 얘기하긴?
그 캐나다 암살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캐나다가 아니라 케네디 암살. 뭐 좀 그렇죠. 오스왈도가 죽였는데 케네디를 죽였는데 오스왈도는 또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그러니까요. 당하고. 네. 오전 산사건도 비슷하잖아요. 약간. 네, 그러니까. 예. 야쿠자 그 우리나라 조폭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행동 안 해요. 그렇죠. 그럴 머리도 없고. 그렇죠. 이건 분명히 뭔가 좀 더 있는데 이 얘기는 뭐 더 해봐야 소용없고 여기서는 예. 예. 어쨌든. 뒤에 누군가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렇죠. 역도산을 이제 죽이고 싶어하는 세력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었고 지금도 많죠. 하지만 저는 그쪽은 아닐 것 같다라고 보는데 그럼 진짜 원인은 뭐냐? 예. 실질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건 어쨌건 간에 이제 이 장폐색이 악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설은 그 사이다설. 이사가 복막염이 다 완치될 때까지 사이다를 마셨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몰래 사이다를 사 먹다가 이제 증세가 악화돼서 죽었다라는 설이에요. 이게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역도산을 죽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역도산에게 몰래 사이다를 먹였다라는 식으로 또 나아가기도 하죠. 하필이면 또 사이다였대. 일본에서는 한술 더 떠요. 역도산이 초밥하고 술을 몰래 사 먹다가 복막염이 악화됐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있으니까. 근데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병원이 아니 뭐 그거 그 역도산이 나름대로 자기 몸을 또 아끼고 하는 선수였는데 그렇게 막 하다가 죽었다? 아니죠. 제 생각에 그건 아니고 아까 신해철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역도산의 죽음에 관해서 요즘 가장 유력한 설로 부상한 게 의료사고설이에요. 의료사고. 예. 이게 보통 재수술을 할 때 마취 담당이가 근이완제를 주사한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 내 튜브를 삽입하는데 이게 보통 기관삽관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네. 이걸 실패하는 바람에 질식사했다는 거죠. 이게 꽤 신빙성이 높은 게 무라타 카츠시 재판에서 재판정이 산노병원에 의료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의료 기록에서 마취에 관련된 부분이 쏙 빠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분실했는데요, 추추 이런 핑계를 댔고 이거 많이 본 수법이잖아요. 빼돌렸네. 그렇죠. 뭐 아무튼 역도산의 죽음은 여기서 많은 수수께끼를 남긴 채. 수수께끼를 남기긴 했는데 대략 추정은 가능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비슷한 예가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신해철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네. 뭐 많은 수수께끼를 남긴 채 어쨌든 어둠 속으로 또 파묻힙니다.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고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역도산의 죽음을 계기로 역도산이 쌓아올린 모든 게 말 그대로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이 사실 일본 프로레스 협회가 되게 거대한 기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역도산 혼자 움직이는 1인 기업이었거든요. 역도산이 죽고 나서는 급격하게 내리막을 타다가 사후 10년째인 1973년에는 완전히 해체되고 맙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 프로레스 협회의 에이스는 역도산이었어요. 시청률의 견인차도 역도산이었고. 그렇죠. 네, 안고 없는 진방이 팔리겠냐고요. 끝장난 거죠. 그리고 역도산의 재산은 당시에 이미 40억 엔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 이상? 그 당시 돈으로 40억이니까. 대단하네요. 지금으로는 그 10배 가치 아닐까요? 최소. 그렇죠. 근데 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당시 역도산이 한 사업 자금으로 빌렸던 돈이 한 4억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역도산의 그 신용 하나만 믿고 빌려준 거였거든요. 역도산이 죽으니까 다들 그 돈을 회수하려고 나선 거예요. 40억이나 됐는데 4억 5천만 원 빠지면 그게 뭐 무슨 문제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세가 있죠. 당시 일본법에서 상속세는 재산의 무려 75%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은 뭐 최대 50%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 뭐 선진국이 되는 데에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끝에도 좀 애매하네요. 끝에도 그 많은 재산은 또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게 또 그 자손한테는 안 갔나요? 이게 재밌는 게 예. 당시 이제 역도사는 조강지처를 벌이고 세 장가를 든 상태였어요. 결혼한 지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세 마누라하고 아들 딸들은 뭐
많아야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 이 정도였고 마누라고 자식이고 역도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재산 내역도 잘 몰랐어요. 역도산이 혼자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세금이나 뭐 이런 세법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이 역도산의 40억엔 재산은 거의 다 부동산이었는데 네. 빚은 어쨌건 현금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속세는 이 전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니까 줄 리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빚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역도산한테 빚진 게 있는데 하면서 달려드는 사기꾼도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부동산을 빨리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헐값에 처분을 하고 그렇죠. 막 빚 갚으라는 데부터 막 갚고 또 사기꾼한테 또 돈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다 날아갔다. 말 그대로 노가 없어진 거예요. 음. 도리어 그 상속세를 다 내지 못하고 음. 빚만 남았다고 하더라고. 웃기는 게 음. 씁쓸한 얘기죠 뭐. 그런데 더 깨는 건 뭐냐하면 역도산이 죽고 한참 지난 뒤에 한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에 이제 기무라 마사히코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염력으로 역도산을 죽였다 라고. 뭔 얘기냐니 자기가 이제 그 굴욕적인 시합이 끝난 뒤에 내가 역도산을 죽여야겠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죽여야 하는가 하고는 이제 눈을 감고 암시를 했다는 거예요. 역도산 죽어라. 그랬더니 이제 머릿속에 죽을 사자가 딱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놈은 내가 안 죽여도 죽겠구나. 이분들 좀 정신이 좀 혼미해지신 것 같네. 그러니까 참 정말로 그런 짓을 한 건지 뭐 아니면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 뭐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무라 마사히코도 죽었거든요. 93년 4월에 75세 나이로 죽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기무라 마사히코가 죽을 때까지도 운이 없었어요. 뭐냐면 1회 UFC 대회가 열린 게 93년 11월이었어요. 여기서 그 호이스 그레이시가 승승장구해서 말 그대로 결승까지 올라가서 이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켜요. 저 그레이시 주짓수가 도대체 뭐냐? 엄청나다. 그런데 이때 그레이시 가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마사히코 기무라야말로 우리 가문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참. 그러니까 1년, 2년 그 정도만 더 오래 살았어. 살아생전에 재조명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뭐냐고요. 정말 어이없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끝까지 재수 없었어요 이 인간 하여가. 그래서 뭐 이 역도산 보면은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북한도 역도산을 되게 영시하거든요. 함경도 출신이니까 이게 되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랬는데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이게 정말 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보면 뭐 보세요. 자기는 조선 출신이라는 걸 완전히 숨기고 신분 세탁을 해요. 장훈 선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일본으로 귀화하긴 했어도. 그 사람은 난 조선 출신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리고는 뭐 그렇게 성공을 하면서 야쿠자, 우익 정치꾼 뭐 이런 놈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냥 자기 입지만 착실하게 다진 그 생양아치거든요. 네. 사실 이 역도산이 또 일본 프로레슬링에서 이런 성공을 거둔 게 지 혼자 힘으로 한 거냐면 그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도움을 줬으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또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좀 그런데 이게 다 나 혼자 힘으로 성공한 줄 알고 좀 오만방자하게 구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이 역도산도 보면은 이건 내가 혼자서 다 이룬 거야 하면서 아나무인 그야말로 오만방자 이렇게 또 폐악질을 하다가 그 마지막에는 고작 술집에서 시비 끝에 그냥 칼에 찔려 죽고 이게 얼마나 추레해요. 역도산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네. 박정희가 보입니다. 박정희. 삶의 궤적이 많이 겹치네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박정희도 자신이 원래 그 조선 출신이지만 만주에 있는 일본 육사에 가가지고 그렇죠.
그 일본군에 입대를 하고 천황에게 충성 맹세하고. 예. 거기 이제 그 다음에는 해방된 다음에는 공산당에 그렇죠. 입당을 하잖아요. 남로당. 입당을 해가지고 공산주의자의 길을 걷다가 또 그 다음에는 그거를 신분 세탁을 싹 해가지고 그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반공주의를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뭐 기득권 세력이 하긴 뭐하고 어쨌거나 성공을 위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잖아요. 그 그렇죠. 자신의 성공을 이루고 또 그 최후가 너무 추레하죠. 최후가 그 심수봉하고 술 마시다가 그러니까. 총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 끼다가 여자 끼고 술 처먹다 총 맞아 죽고. 역도산도 똑같이 여자 끼고 술 처먹다 칼침 맞아 죽고. 나이트 클럽에서 좀 사소한 정말 그 야쿠자한테 그러니까. 칼에 찔려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겹쳐요. 많이 겹치네요 이거. 듣고 보니 좀 그렇네요. 예. 하여간 이런 인간들의 삶을 과연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 좀 존경이라기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역사의 가장 큰 그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죠. 아이러니 혹은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딜레마? 반면교사? 그러니까 이제 꼭 이걸 나쁘다고 나쁘다고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역도산 입장에서도 자기가 조선인 출신이지만 조선임을 내세울 수 없는 환경이었고 일본도 성공하려면 또 일본도 성공하려다 보니까 또 많은 악의 세력과 뭐 안 좋은 애들하고 또 어울리고 또 이 그런 게 일부는 있었어요. 레슬링 자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그 음모라든가 이런 게 많았겠어요. 뭐 아무래도 흥행의 뒤편에서는 많은 모략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젠 다 지난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그 일본 레슬링의 아버지란 뭐 칭호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일본 레슬링 그 역사에 있어서는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뭔가 좀 그 성공을 칭찬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성공 이면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또 꼭 그랬어야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좀 뭔가 좀 애매모호한 인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스터리 사건 파일에서 또 다룬 거겠죠. 여기 미스터리 사건 파일에 나오기 딱 좋은 인물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나와야지. 그러면 미스터리 사건 사고 파일은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청취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